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요. 아이고, 들어 죽겠네. 진짜 바닥에 튄 반찬 국물 좀 닦으려고 허리를 숙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오른쪽 뺨이 불타는 것 같았죠. 평생 누구한테 맡기는커녕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살았는데 일은 넘어 처음으로 따귀를 맞은 거예요.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순식간에 로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젊은 여자는 무슨 벌레라도 보는 듯 저를 쌀쌀맞게 쏘아보더군요. 그 여자의 반짝이는 매니큐어 손톱이 제 낡은 고무장갑이랑 어찌나 비교되던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 손에서 물걸레가 툭 하고 떨어졌고 가슴에 달린 낡은 이름표가 대롱거렸죠. 박서윤, 청소 담당. 그 파란 플라스틱 명찰이 제 한평생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봤어요. 관리실 아저씨도, 맞은편 커피숍 알바생도, 택배 기사님도요. 근데 다들 못 본 척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고개를 획 돌리기까지 했죠. 그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구나. 한참을 그렇게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뺨에 남은 화끈거림도, 엎어진 도시락통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묵은지 냄새도 애써 외면하며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더 초라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문득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다시 열렸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죠. 구수하면서도 얼큰한 따끈한 감자탕 냄새가 코를 훅 찔렀어요. 머리를 반쯤 느슨하게 묶 예순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 앞에 와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언니, 순간 웅성거리던 로비가 거짓말처럼 정지한 듯 조용해졌고 그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탕 봉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서 매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언니, 진짜 언니예요. 저 지수예요. 강지수요? 아, 1985년. 그의 봄이 기억났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제 무릎에 엎드려 엉엉 울던 그 어린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의 주름진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푸썩 주저앉 듯 무릎을 꿇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그날 밤 도망치던 그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제 손을 꼭 쥐던 바로 그때처럼요. 언니? 세상에, 세상에, 언니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주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중엔 방금 제 뺨을 후려친 그 젊은 건물주 여자도 있었. 엘리베이터 앞에 가만히 서서 우리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지수는 울먹이며 뒤를 돌아 그 여자를 쏘아보더니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됐는지 아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잔뜩 당황한 기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야. 지수의 딸이 아니라 며느리였군요. 이분이 누군지 아니? 네가 방금 이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지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분노 속에는 아주 오랜 그리움 또한 짙게 배어 있었죠. 이분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야. 한순간 로비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고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저 말없이 화끈거리는 뺨을 한번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름이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니 지수의 시선을 감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자신감 넘치고 콧대 높던 여자가 순식간에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언니, 저 기억하세요. 지수의 눈에서 기어 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을 꺼내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제 팔만 붙잡고 있었죠. 어떻게 있겠어? 지수야, 내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왔는데. 그 말에 지수는 완전히 무너지듯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어린아이처럼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흐엉! 그날 밤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수의 눈빛이 슬픔과 울음에서 차가운 분노로 확 바뀌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가여운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단단한 얼굴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최아름, 너 지금까지 그렇게 순한 얼굴로 나한테 살랑거리던 내 며느리가 맞니? 네가 방금 이 귀한 분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제야 뭔가 단단히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했죠. 지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울먹이기 시작한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소리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멈춘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의 도착을 알리는 띵동 소리도, 제가 바닥을 닦던 물걸레의 움직임도,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아주 작게 들렸으니까요. 아름이는 그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한참을 울던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기억하세요. 그날 밤 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봉투요. 거기 든 돈이, 그 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저 지수의 손만 가만히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 그때 제 눈앞에서 아련하게 그 시절의 기억들이 느린 화면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전주에서 꽤 알아주는 교육자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죠. 전주의 작은 동네에서 저희 집은 꽤나 명망 있는 집안으로 통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박 교장 선생님 댁 따님이라며 반갑게 허리 숙여 인사하던 그런 시절이 분명 있었. 제가 20살 되던 해인 1972년 대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대학에 가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 서윤이는 대학 나와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라며 입버릇처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서윤아, 아버지가 잠깐 실수를 좀 했. 그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이 유난히 더 하얗게 보였어요. 학교 동료 선생님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셨는데 글쎄 그분이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 빚이 얼마였냐면 당시 저희 집 재산의 몇십 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몇십억은 좋게 됐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희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박 교장 선생님 댁따님이라고 살갑게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뒤에서 빚쟁이 집딸이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시내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꾸깃꾸깃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날, 제 꿈도 함께 구겨져 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이지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렸어요. 옷가게 점원, 다방 종업원, 식당 허드레실.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우울증을 얻으셔서 점점 건강이 나빠지셨고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소규모로 김치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간 후였고 오빠는 군대에 있었죠. 그러다가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여전히 저희 가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힘겹게 저를 부르셨어요. 서윤아, 조금만 참고 시집을 가면 눈물을 애써 삼키며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황 씨라고 있단다. 사채업을 하는 집안인데 그 집 장남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하더구나. 그때는 머스터? 그런 시대였어요. 딸이 집안을 구하기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제가 갈게요.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찬바람이 잦아들고 봄 기운이 스며들던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의 그 사채업자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그때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시집 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저 역시 신랑 사진 한 장 달랑 보고 결혼을 결정했죠. 혼례식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서네요.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우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의 그 힘없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평생을 꼿꼿하고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모습으로 서 계셨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애써 웃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 가서 잘 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뒷골목, 담장이 높다란 그 3층짜리 양옥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 한 푼도 깎아주는 법이 없다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집안이었죠. 황 사장 앞을 지나갈 때는 숨도 크게 쉬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 정도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정말이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장부를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죠. 돈 빌리러 온 손님에게는 습관처럼 반말을 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인들에게는 온갖 협박도 서슴지 않았어요. 채무자는 말이야. 빚 때문에 영혼까지 바치는 법이야.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돈 빌린 사람들이 시아버지께 사정하러 찾아올 때면 하나같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돈 빌려준 사람이 악마가 되고 돈 빌린 사람이 천벌받을 죄인이 되는 참 이상한 세상 같았어요. 그런 살벌한 집에 저는 그저 팔려온 여자나 다름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의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시집 온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시누이들은 교장 딸이라더니 기세가 한풀 꺾였네 라며 뒤에서 비웃기 일쑤였죠. 그리고 결혼 첫날 밤 저는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준 씨, 저랑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남편은 그저 눈만 껌뻑이다가 책상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작은 글씨로 또박또박 뭔가를 써내려갔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릴 때 당한 사고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중매쟁이가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애둘러 말했던 이유를요. 시아버지는 중매쟁이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이 중요한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빚쟁이의 딸과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시킨 거죠. 첫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어요. 신랑은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저를 지켜보다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괴로워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이혼해도 좋습니다. 그 글씨체가 참으로 곱고 단정하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마음만은 참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도 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몰래 결심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조금은 특별한 소통 방식이 시작됐어요. 남편 민준 씨는 저한테 주로 손짓으로 말했고 때로는 작은 쪽지에 짧은 글씨를 써서 건네주곤 했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그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됐죠. 깜깜한 밤중에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손글씨로 나누던 그런 애틋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말을 못하는 남편에게서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과 다정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민준 씨는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목수일을 곧잘 했어요. 시장 근처 허름한 가게에서 작은 가구점을 힘들게 운영하고 있었죠. 말을 못하니 당연히 장사가 잘 될 리는 없었지만 그의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낸 가구들은 정말이지 하나같이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제게 자그마한 삼나무 화장대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 섬세함과 정성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거울을 달았어요. 그런 다정한 메모와 함께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민준 씨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벙어리라고 함부로 부르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일쑤였죠. 시아버지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사업에서 민준 씨를 철저히 배제했고 모든 결정권은 둘째 아들인 태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태진이라는 시동생이 정말이지 골칫덩어리였어요. 시동생 황태진은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제멋대로 자랐어요. 말을 못하는 형과는 달리 말재주가 아주 번지르르 했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아주 능했죠. 하지만 성격이 불같고 몹시 난폭했어요. 술만 마셨다 하면 집안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까지 서슴없이 손찌검을 했죠. 어느 날 태진이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민준 씨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야, 이 병신 셔키야 벙어리 말 좀 해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놓은 목소리 좀 들어보자. 민준 씨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보다 못해 태진을 말리려 했지만 저까지 거칠게 밀쳐내며 더욱 심한 말로 민준 씨를 조롱했죠. 흥망에 먹은 교장 딸려나고 말 못하는 벙어리하고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네. 천생연분이야. 아버지가 쓸모없는 것들끼리 잘도 짝지어 주셨어. 안 그래 그런 지독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방에 들어와서 제가 조용히 괜찮냐고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죠. 민준 씨는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은 사실 상처받은 아이야.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러는 걸 거야. 남편의 그 너그러움이 저는 오히려 더 놀라웠어요. 저라면 그런 못된 동생을 죽도록 미워했을 텐데 남편은 오히려 가엽게 여기며 이해하려 했으니까요. 그러다 기어이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1985년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초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불쑥 말했죠. 태진이 그놈이 또 사고를 쳤다더구나. 이번엔 저 건너편 감자탕집 딸년이란다. 그 말에 식탁에 둘러앉았던 모든 가족들이 동시에 숟가락을 딱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민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 건너편에 있는 허름한 감자탕 집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시동생 태진이 술김에 그 집딸을 임신시킨 거죠. 동네 복덕방 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와서 얘기해주고 갔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어요. 뭐자? 데려오지. 뭐자? 어차피 가게도 하나 차려줘야 할 판이었으니까 마치 시장에서 물건과 풍정하듯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더군요. 그렇게 거의 반강제로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아이가 바로 지수였어요. 온갖 사내 진미가 차려진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저녁 식사 자리. 그러나 지수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아마 입덧 때문이었겠죠.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그저 자리에 힘겹게 앉아있는 것조차 몹시 힘들어 보였어요. 태진은 그런 새 신부를 보고 대놓고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뭐야? 웻? 감자탕 집 딸내미가 이것밖에 안 돼 생긴 게 왜 저래 그 말에 지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는 시끄럽다 입 다물고 밥이나 처먹으라고 태진을 나무랐지만 그건 결코 지수를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의 체면치레였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지수에게 따끈한 미역국을 한 그릇 끓여다 주었어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하던 지수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짙은 경계심과 불안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뒤섞인 그런 복잡한 눈빛이었죠. 고맙습니다. 형님, 그때
처음으로 지수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따뜻한 부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10살은 좋기 더 어려 보이는 아직 앳된 소녀 같은 아이. 그 아이의 작은 뱃속에 또 다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꼭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지수는 시댁에 와서 하루하루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인 태진은 결혼은 했지만 지수를 제대로 아내로 돌보지 않았 자기 방에서 혼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는 지수가 안채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마다 가만히 다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네주곤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밤마다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죠. 지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애도 저처럼 사실상 이 집에 팔려온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작은 감자탕 집을 하셨는데 장사가 영 시원치 않아서 태진에게 큰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러다 지수가 덜컥 임신한 걸 알게 된 아버지가 내 딸년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겠다며 거의 반강제로 결혼을 강요했다는 거죠. 형님은 어떻게 이 무서운 집에 오게 되셨어요? 지수가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저는 제 기구한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줬어요. 전주에서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 피아노 학원을 하시던 다정하신 어머니,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우리 가족 이야기까지요. 지수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희 정말 비슷하네요. 형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할 정도로 많이 닮아 있었어요. 만약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만났더라면 어쩌면 같은 꿈을 꾸는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악명 높은 사채업자 집안의 동서지간으로 만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지수를 진짜 친동생처럼 아끼고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지수가 그나마 먹기 편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남편인 태진이 지수를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힐 때마다 소리 없이 지수를 감싸고 보호했죠. 제 남편 민준 씨도 그런 지수에게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가끔씩 쉬는 날이면 작은 나무 조각으로 귀여운 동물 인형 같은 걸 깎아서 지수에게 선물했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위한 거라고 수줍게 쪽지를 건네주곤 했죠. 하지만 그런 소소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동생 태진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 지수의 배가 제법 눈에 띄게 불러오자 태진은 더욱더 포악하고 거칠어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따위 결혼이나 하고라며 오히려 지수를 미워하고 원망했죠. 술만 마셨다 하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고 때로는 지수에게 거침없이 손찌검까지 했어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혼자 힘겹게 설거지를 하고 있던 지수에게 태진이 다짜고짜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던졌어요. 다행히 병은 지수를 살짝 빗나갔지만 그 끔찍한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 심장이 정말이지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아니, 어떻게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저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도련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태진이 저를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형수, 이런 건 우리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 말에 저는 더욱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괴롭히면 나중에 천벌받아요. 천벌태진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제 남편 민준 씨가 번개처럼 나타나 태진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죠. 말은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렬하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태진은 그런 형을 거칠게 밀치고는 씨발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기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지수는 제 손을 꼭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제가 과연 이 아이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여운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지수야, 내가 있잖아. 우리 남편도 우리가 어떻게든 널 지켜줄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다란 불안감이 시커멓게 번져가고 있었어요. 과연 힘없는 우리가 저 가여운 아이를 이 무시무시한 사채업자 집구석에서 정말로 지켜낼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태진의 폭력은 더욱더 끔찍하게 심해졌어요. 지수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올수록 그의 짜증과 난폭함도 덩달아 커져만 갔죠. 폭언과 폭력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지수는 그때 임신 7개월에 접어든 몸이었죠. 그날도 태진이 새벽녘에 술에 잔뜩 취해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왔어요. 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고 들어오더니 본이 잠들어 있던 지수를 거칠게 흔들어 깨워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갔죠. 야, 이년아, 일어나. 서방이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내년이 감히 편하게 잠이 와. 당장 안 일어나고 뭐해. 빨리 밥 차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컴컴한 새벽 3시였어요. 지수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겨우 일어나 휘청거리며 부엌으로 향했고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지수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물에 쌀을 씻고 있는데 태진이 뒤에서 다짜고짜 지수의 머리채를 와락 움켜잡았어요. 너 때문에,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 누가 너 같은 걸 우리 집에 데려오래. 누가.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태진의 손목을 잇는 힘껏 뿌리쳤죠. 제발 그만하세요. 도련님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요. 태진은 저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어요. 그러곤 손가락으로 지수의 이마를 인정사정 없이 콕콕 찔러댔죠. 이 여자, 이 계집애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은 것부터가 애초에 실수였어. 그냥 시장 바닥에서 감자탕이나 팔 것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야. 지수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가여워 보이던지 겨우 17, 아직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어린 나이에 20살 망나니 같은 청년의 아이를 셔틀콕 임신하고 집안의 빚 때문에 팔려오다시피 시집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과 학대를 받는 아이.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기구한 운명이었죠. 그날 밤 지수는 저희 부부방에 몰래 숨어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훌쩍거렸어요. 제 남편 민준 씨도 그런 지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죠. 남편은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이 혹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던가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민준 씨 역시 이 끔찍한 상황을 바꿀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죠. 이 집에서 진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시아버지와 망나니 시동생 태진, 그들 뿐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야위어 갔어요.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죠. 얼굴은 늘 창백했고 두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몰래 시장에 나가 영양제도 사다 주고 틈틈이 몸에 좋다는 보양식도 정성껏 만들어 먹였어요. 민준 씨도 가구점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 때마다 지수가 좋아하는 과일을 조금씩 사다 주곤 했죠. 어느 날 지수가 부엌 구석에서 혼자 숨죽여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차가운 바닥에 납작하게 주저앉아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지수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지수야,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두 눈에 깊이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형님, 저 그냥 확 죽고 싶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걱정돼요. 그 말에 제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서럽고 절망적인 눈빛은 정말이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지수를 자주 데리고 일부러 시장에 나가곤 했어요. 신선한 바깥 공기도 쐬게 해주고
잠시라도 그 숨막히는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함께 이런저런 반찬거리를 고르고 간혹 길거리 분식집에 들러 뜨끈한 떡볶이도 함께 사 먹었어요. 그럴 때면 아주 잠깐이나마 지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곤 했죠. 형님, 저 사실 감자탕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끓여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웠거든요. 지수가 어느 날 처음으로 수줍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지수는 저에게 자신만의 감자탕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살짝 알려줬어요. 푹 익은 묵은지와 소주를 약간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뿌리는 게 바로 그 비법이었.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지수의 진짜 환한 웃음을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 가여운 아이가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비법 꼭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작고 소박한 꿈을 꾸던 그런 여린아이였어요. 지수는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지수가 임신 8개월 차에 막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태진이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술집 여자로 보이는 웬 낯선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군요. 둘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시시덕거리며 웃고 떠들면서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침 지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들과 정면으로 딱 마주쳤어요. 야, 넌 뭐야? 이리 안 와. 태진이 다짜고짜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술이 더 과했던 태진은 지수의 불룩한 배를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키며 데리고 온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이라고 글쎄. 애니세. 장담할 수 없지. 씨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말에. 지수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어요. 임신한 여자에게 그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한 말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재빨리 지수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수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었죠. 형님, 저 이제 정말 이 집에서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흐흑. 저는 지수의 차가운 손을 꼭 잡 간신히 약속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지수야, 아이만 건강하게 낳으면 분명 좀 나아질 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정말이지 최악의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태진이 저희 부부 방문을 발로 쾅 걷어차고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데리고 왔던 여자는 이미 돌려보내고 혼자 술을 더 마셨는지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취해 있었죠. 곤히 잠들어 있던 지수를 마구 흔들어 깨우더니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야, 이년아, 일어나. 그 뱃속에 든 애새끼. 그거 진짜 내 애 맞아. 솔직히 말해. 지수는 잔뜩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벌벌 떨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태진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저를 강하게 밀쳐내고 지수가 덮고 있던 이불을 한순간에 확 걷어내버렸어요. 대답 안 해내. 애 맞냐고. 이년아. 지수가 공포에 질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태진은 갑자기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지수의 불룩한 배를 인정사정 없이 발로 걷어찼어요. 그럼 시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애면 나처럼 잘생겨야 할 거 아냐.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주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안았고 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태진을 밀쳐냈어요. 남편 민준 씨가 놀라 달려와 태진을 방 밖으로 간신히 끌어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수의 다리 사이로 시뻘건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 아파요. 배가. 애기가 이상해요.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1980년대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그것도 컴컴한 새벽에 구급차가 그렇게 빨리 올 리가 없었죠. 민준 씨가 허둥지둥 택시라도 잡으러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피투성이가 된 지수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어느새 방바닥 전체가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만 질러댔지만 정작 장본인인 태진은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망나니 시동생을 탓하지 않았죠. 그저
지수가 몸이 약해서 그렇다느니, 운이 없었다느니 하며 오히려 지수를 탓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사산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침통한 얼굴로 말했어요. 뱃속 아이가 외부로부터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네요. 혹시 어디서 넘어지거나 부딪히신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아무도 그 누구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두운 밤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그렇게 둘러댔죠?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가정폭력이라고 솔직하게 말해봤자 그저 부부싸움이나 시시콜콜한 집안일 정도로 치부되던 그런 암울한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정말이지 하염없이 목 놓아 울었어요. 형님, 제 뱃속에서 따뜻하게 꼼지락거리면서 잘 자고 있던 애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수의 가녀린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저도 모르게 입술만 질겅질겅 씹었. 그 아이가, 그 불쌍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는 그 말이 제 귀에 뱅뱅 맴돌며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단단히 결심했어요. 지수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반드시 꺼내야겠다고요. 정말이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아이였지만 다음번엔 지수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 저는 곤히 잠든 남편 민준 씨를 조용히 깨웠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지수를 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는 깜짝 놀라 어둠 속에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는 이윽고 더듬더듬 종이와 펜을 찾아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도울 건데요? 이 집에서 지수가 멀리 도망칠 수 있게 돈이 좀 필요해요. 민준 씨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아주 작은 돼지 저금통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왔어요. 가구점에서 아주 조금씩 번 돈을 시아버지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지수가 안전하게 도망쳐서 새 삶을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세금을 피하려고 저희 부부 명의로 살짝 돌려놓은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죠. 그 건물, 전세금 일부가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거예요. 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건물 명의만 저희 부부 앞으로 해두고 실제 관리와 세입자와의 계약은 모두 자신이 직접 했어요. 하지만 은행 통장만큼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통장을 꺼내보았어요. 다행히도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 통장을 보여주자 민준 씨는 잔뜩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위험해. 아버지가 아시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알아요. 나도 알지만 지수, 저러다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민준 씨는 한참을 괴로운 듯 고민했어요. 그러다 이윽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또 다른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내 동생이 한 짓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수 씨가 너무 불쌍해요. 저희는 바로 그날 밤 아주 은밀하고 위험한 계획을 짰어요. 시아버지 몰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지수에게 몰래 건네주는 거였어요. 평생 동안 저희 부부가 아주 조금씩 어렵게 모아온 돈과 함께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몰래 은행에 갔어요. 심장이 어찌나 쿵쾅쿵쾅 뛰던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죠. 만약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들키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불쌍한 지수의 얼굴을 떠올리니 이상하게도 용기가 샘솟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전부 두툼한 편지 봉투에 고이 넣었어요. 지수는 사산 후 병원에서 겨우 퇴원해 안채 골방에서 혼자 몸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망나니 남편 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 일찍부터 어딘가로 놀러 나가 버렸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자기 일에만 지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지수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야,
나야, 잠깐 들어가도 괜찮겠니? 지수는 창백하다 못해 거의 밀랍 인형 같은 얼굴로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두 눈에는 이미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형님, 저는 방문을 꼭 지수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돈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이거 받아. 지수야, 네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꼭 필요할 거야. 지수는 잔뜩 놀란 눈으로 제가 내민 두툼한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당시로서는 정말이 지적지 않은 제법 큰 목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이게, 이게 뭐예요? 형님, 이 집에서 멀리 도망쳐. 아무도, 그 누구도 너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지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받아들고 살짝 열어보더니 그만 숨이 멎을 듯이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저한테 주시면 형님은 어떡해요? 묻지 말고 그냥 받아. 그리고 이걸로 내 인생을 살아. My too. 지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돈 봉투를 다시 제게 내밀려고 했어요. 안 돼요. 형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이러다 형님이 위험해지실 거예요. 정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살아. 지수야, 지금 당장 아무도 모르게 이 집을 나가. 뱃속의 아기는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너는 어떻게든 살아야 해. 지수는 손에 든 돈 봉투를 떨리는 눈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이윽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 소리 죽여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같은 게 살아서 뭐해요. 이 집에서는 다들 저더러 그냥 죽으라고만 하잖아요. 흐흑.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야 하는 거야. 너는 반드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지수는 그날 밤 온 식구들이 깊이 잠든 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집을 나갔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정말이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그렇게 사라졌죠. 저는 지수에게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고 가장 늦은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 시간표도 미리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간곡히 당부했죠.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완전히 새 삶을 시작해야 해. 알겠지? 지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형님, 제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이 크신 은혜를 꼭 갚을게요. 저는 그런 지수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어요. 마치 아주 멀리 떠나보내는 친동생을 배웅하는 심정이었죠. 저보다 10살이나 더 어린 아직 너무나도 여린 여자아이. 그런데도 이미 인생의 온갖 쓴맛이란 쓴맛은 다 봐버린 가엾은 아이. 잘 살아. 예프.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그것이 지수와의 기나긴 이별. 그리고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지수의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죠. 시아버지는 지수가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지만 이내 곧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시동생 태진은 오히려 잘 됐다며 쾌재를 불렀죠. 아주 잘 됐네. 골칫덩어리 하나 저절로 사라졌으니 속이 다 시원하구먼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제가 은행에서 몰래 전세금을 빼낸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이 날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 불길한 예상대로 몇 달 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고야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그 문제의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으면서 전세금이 장부와 다르게 일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돈이 왜 이렇게 액수가 적어? 시아버지는 은행 통장을 손에 들고 안방에서 고함을 치며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제가 그 돈을 찾아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죠. 네가 네 인연이 감히 내 돈에 손을 댔어. 그 목소리가 어찌나 살벌하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평생
그런 무시무시한 목소리는 정말이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너무 불쌍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시아버지의 육중한 손이 인정사정 없이 제 뺨을 후려쳤어요. 그렇게까지 세게 맞아본 건 정말이지 난생 처음이었어요. 내까짓게 감히 내 돈을 훔쳐 신성한 내 돈을 감히 내 년이 가져가 그날 시아버지는 제 남편 민준 씨에게도 불호령을 내렸어요. 어디 보자? 벙어리한테 장가를 보냈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돈까지 훔쳐가는구나. 내 돈으로. 감히 내 둘째 며느리 년을 도망치게 만들어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슬픈 눈빛에는 처음으로 어떤 결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썼어요. 저희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 한번 나가봐라 말 못하는 벙어리 새끼가. 세상 나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내 똑똑히 한번 지켜보마.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허망하게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 저 단둘이서 그리고 제 뱃속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던 작은 아이와 함께. 그래요. 그때 저는 임신 3개월째였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불쌍한 지수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제 뱃속에도 이미 또 다른 새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와 남편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신세가 됐어요. 그렇다고 친정에 선뜻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미 빚 때문에 한바탕 풍비박산이 난 초라한 집안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일단 남편이 운영하던 시장 구석의 그 허름한 가구점으로 가서 그곳을 임시거처로 삼았어요. 잠은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파는 값싼 국수 한 그릇으로 대충 때웠죠. 그렇게 눈물겹도록 힘든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해 시리도록 추운 겨울. 민준 씨와 저는 아주 작고 허름한 단칸방을 겨우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986년 따스한 봄날, 우리 예쁜 딸 하늘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민준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딸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말은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 까만 눈동자에 가득 담긴 애틋한 사랑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민준 씨는 가구점을 계속 운영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가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와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어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설거지를 했고 새벽 일찍 나가 차가운 건물복도 청소를 했으며 부잣집에 들어가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는 가정부 일까지 정말이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평생을 두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날 불쌍한 지수를 도왔던 일이었어요. 가끔씩 지수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몹시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전혀 없었고 또 어쩌면 모르는 게 서로에게 더 안전한 일일 거라고 그렇게 애써 제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죠. 지수는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희미해져 갔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시선을 들어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 그 여자가 아니 40년 전에 그 지수가 제 앞에서 다시 한번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언니, 저 똑똑히 살아냈어요. 언니가 주신 그 돈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 건물이에요. 그때 언니가 목숨처럼 건네주신 그 돈으로 악착같이 시작해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번듯한 건물주가 됐어요. 언니,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저희 두 사람에게로 집중됐어요. 특히 아까 그 아나무인이던 며느리 아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로비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강물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황급히 훔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인 아름이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내가 지금 여기 이 건물? 진짜 주인 맞니 내 앞에서? 네, 입으로 똑똑히 다시 한번 말해봐. 지수는 말없이 제 손을 스르륵 놓더니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며느리 앞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전에 그것 많고 여렸던 지수의 걸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강한 힘이 느껴졌.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내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당당한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넘치는 것 같았어요. 아르마. 처음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부르더니 이윽고 지수의 눈빛이 아주 서서히 그리고 차갑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제 붉은 뺨을 가만히 본 지수는 다시 한번 아름이를 싸늘하게 돌아봤습니다. 네가 지금 이 귀한 분을 때렸다고. 아름이는 그제야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얼굴에 간신히 지으며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상해서 저도 모르게 그래서 뺨을 때렸어. 지수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층 더 낮아졌어요. 그럴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더 싸늘하게 식어갔죠. 마치 아주 오래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돈 갚으러 온 채무자들을 냉혹하게 상대하던 바로 그 시아버지의 목소리처럼요. 내가 예전에 네게 입버릇처럼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지수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분에 넘치게 좋은 셔틀콕 며느리가 됐어요. 이 건물도 저만 믿고 안심하고 맡겨만 주세요. 네가 나한테 분명 그렇게 말했었지. 지수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감자탕 포장 봉지를 아주 천천히 로비 중앙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서류 겉면에는 아주 선명한 글씨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원래 오늘 너한테 전부 넘겨주려고 했던 거야. 아름이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꿀꺽 삼켰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졌. 우리 아들 도윤이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가게, 내가 악착같이 번 돈, 내가 내 이름으로 산 소중한 건물들이니 이건 딱 너한테만 줄 생각이었거든. 아름이의 얼굴이 숨길 수 없는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그러나 지수의 바로 다음 말이 로비 전체를 무겁고 싸늘하게 가라앉혔어요. 근데 도저히 못 주겠다. 아름이의 입이 딱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40년 전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던 바로 그날의 제 표정 같았어요. 아이씨, 진짜 왜 하필이면 지금 들켜서는? 짜증나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고작 청소 아줌마 따개 한 대 쳤다고. 이 큰 건물을 안 준다고요. 아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늘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얼굴이 시뻘개졌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갑자기 손에 쥔 값비싼 명품 가방의 스트랩을 있는 힘껏 움켜쥐더군요. 그 가방 하나가 제가 꼬박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비쌀 거예요. 넌 실격이야. 지수가 그 말을 할 땐 이미 두 눈에 눈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담담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더없이 단호했죠. 40년 전 제가 알던 그것 많고 여렸던 지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대체 누군 줄이나 아니 지수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지옥 같던 시궁창에서 내가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희망을 건네주신 분, 바로 이분이야. 지수는 고개를 돌려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이분이 내가 뱃속의 아이를 허망하게 잃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그 절망의 밤에 나를 밤새도록 당신 품에 꼭 안고 함께 울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제 눈에서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세월이란 건 참으로 묘한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이렇게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것도 인생의 또 다른 한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증여 서류를 한 장씩 아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예쁘고 고운 손으로 정성껏 차곡차곡 갈기갈기 찢어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두꺼운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천천히 흩날렸어요. 어머니 그거 이미 공증까지 다 받은 거잖아요. 언제 또 그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으시려고요. 돈도 엄청 들고 세금도 또 내셔야 하는데 아름이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종이를 마지막 한 장까지 깨끗하게 찢어버렸어요. 세금이 지금 문제니 내가 이분의 뺨을 네가 때린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 내 마음에 뭐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이제야 똑똑히 알겠더라. 잘게 찢어진 서류 파편들이 힘없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날렸고 아름이는 그걸 제대로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어요. 언니, 지수가 제 앞에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딘가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바로 40년 전 그 어두컴컴했던 밤처럼요. 이 건물 언니께 드릴게요. 그때 언니가 제게 주셨던 그 돈 봉투. 제가 이렇게라도 꼭 다시 갖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평생 남의 집, 남의 건물만 구석구석 청소하며 살아온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큰 건물주가 된다는 말인지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어요. 지수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그 돈. 그건 그냥 네가 내 친동생 같아서 어떻게든 살라고. 그래서 준 거였잖아. 그래요. 언니. 그렇게 언니 덕분에 살아봤더니 세상이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갚아야죠. 사람답게요. 지수의 눈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었죠. 제가 시장에서 처음 감자탕집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그만 제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때 바로 언니가 주신 그 돈으로요. 그 작은 가게가 지금은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가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수는 제 앞에 다시 한번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채로요.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가 저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이후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야 겨우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지수가 그 집을 떠난 후 결국 전세금 문제가 시아버지에게 들통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며 격노했죠. 그 집에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결국 비참하게 쫓겨났죠. 하루아침에 저와 남편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지수는 그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저 때문에 그 망할 놈의 집에서 쫓겨나셨잖아요. 제가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얼마 전에 우연히 자갈치 시장에 감자탕 먹으러 갔다가 그 동네 오래 사신 아주머니들한테 전부 다 들었어요. 언니가 그 무서운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모질게 맞으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감싸고 도와주셨다는 걸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언니를 다시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제 눈에서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옛날에는 그 끔찍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화만 치밀어 올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점여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수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이 건물 전체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건물 지금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바로 공증사무실에 가서 언니 이름으로 전부 깨끗하게 이전해 드릴게요. 며느리였던 아름이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다 이해했는지 창백하다 못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한 건 정말 100번 사죄드리고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다른 사람한테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통째로 다 주신다고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수는 그런 아름이를 아무런 표정도 없는 싸늘한 얼굴로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너 더 이상 내 며느리 아니다.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에 무겁게 떨어지는 순간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마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죠. 지수는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언니, 제발, 제발 이 건물 받아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갈치 시장 근처에 제가 운영하는 감자탕집 건물 아직 몇 개 더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거렸어요. 지수야,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걸 다 받아. 나는 그저 평생 남의 집 청소나 하던 사람인데. 그때 지수의 얼굴에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스르륵 번졌어요. 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언니 앞에 무릎까지 꿇고 간절히 빌고 있잖아요. 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었어요. 저를 도와주시고 그 대가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언니는 평생 청소부로 힘들게 사셨는데 저는 그 돈 덕분에 이렇게 번듯한 건물주가 됐어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언니 지수의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자책감과 미안함이 짙게 묻어났어요. 언니가 저를 도와주신 그 돈 때문에 언니는 40년 평생을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면서 사셨어요. 제발 이것만은 아무 말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네, 그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무언가가 제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와르르 하고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아마도 그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말 못할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선행이 결국에는 이렇게 커다란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벅찬 감사함이었을까요? 주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주 가끔은 이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친절과 온정이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사랑과 행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간. 혹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그런 눈부신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언젠가 그런 따뜻한 순간이 꼭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아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힘없이 물러났어요. 아까 그 당당하고 위풍 넘치던 발걸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지수와 저는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만에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은 채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공증 사무실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마친 후였지만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결처럼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평생 청소부 박서윤으로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이 큰 건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같이 가요. 언니, 오늘은 제가 언니를 위해서 따뜻한 저녁 한 상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지수를 따라 나섰어요. 그곳은 제가 그동안 청소하던 바로 그 건물 2층에 위치한 아주 깔끔하고 아담한 작은 주방이 딸린 원룸이었죠. 지수가 가끔 서울로 출장 올 때 잠시 머무는 숙소라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감자탕과 갓 지은 윤기 흐르는 쌀밥, 그리고 제가 아주 예전에 지수에게 자주 끓여주던 그 구수한 묵은지 된장국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생경하던지 평생 남의 밥상만 부지런히 차려주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오직 저만을 위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언니가 예전에 해주시던 그 된장국 맛.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비슷하게 끓여봤어요. 국물 한 숟갈을 뜨자 그땐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지긋지긋했던 시댁의 부엌 냄새가 신기하게도 그대로 코끝으로 올라왔습니다. 살기 넘치는 따끈한 쌀밥, 아삭아삭 씹히는 묵은지, 그리고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된장국. 마치 아득한 시간여행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세상에. 이거 정말 그때 그 맛이랑 똑같네. 지수는 제 말에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깊어진 눈가에 주름진 얼굴에서 문득 아주 오래전 그 시절에 앳되고 가녀렸던 지수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쳐 보였어요. 제가 미원까지 살짝 넣었죠. 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 그대로요. 아, 미원이라. 1980년대에는 그게 바로 음식 맛을 살리는 최고의 마법이자 감칠맛을 내는 최고의 비법이라고들 했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최고의 요리 비법이었어요.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지수가 벽장에서 자그마한 철제 상자를 하나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빛바랜 건물 등기부, 등본, 변호사 직인이 찍힌 서류들, 그리고 아주 낡고 해진 흑백 사진 한 장. 그건 1985년 지수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기 바로 한 달 전에 마당에서 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지수 옆에 나란히 서서 찍은 그런 촌스러운 흑백 사진. 이걸, 이걸 어떻게 아직도 갖고 있었어. 지수야 언니. 저 도망칠 때 다른 건 다 못 챙겨도 이 사진 하나만큼은 꼭 챙겨서 나왔어요. 제 낡은 지갑 속에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세월이, 그 더섭는 세월이 대체 얼마나 무심하게 흘러가 버린 건지. 언니? 이 건물. 이제 언니가 직접 한번 운영해 보세요. 지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도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나 평생 청소하는 일밖에 안 해봤어. 지수야. 지수는 그런 제 손등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꼭 감싸주었어요. 그 손이 예전에는 참 곱고 보드라웠는데 이제는 제 손만큼이나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언니? 저 사실 2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뱃속에 아이를 잃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날 밤, 만약 언니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그날 밤 그대로 황천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언니의 따뜻한 손이 지금까지 저를 이곳, 여기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어요. 그럼 그 손이 힘들게 만들어낸 소중한 삶, 이제는 제가 언니께 다시 돌려드려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수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그 지옥 같은 집을 도망친 후의 삶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홀로 이겨내며 살아왔는지. 처음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언니, 그 망나니 같은 인간이 혹시라도 저를 찾아낼까봐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주신 그 돈으로 아주 작은 단칸방 하나를 겨우 얻고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결국 제 이름을 건작은 감자탕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혼은, 그 망할 놈이랑 이혼은 어떻게 했어? 그 시절에 여자 혼자 몸으로.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원에서 공시 송달이라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어렵게 밟았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일부러 도장도 안 찍어주고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법원 게시판에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붙었다는 공고를 내고 그 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때는 여자 혼자 몸으로 이혼한다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험난했는지. 말도 다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 지긋지긋한 과거를 끊어내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지수의 이야기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됐어요. 언니, 제 아들 승현이는 사실 제가 가슴으로 낳아 입양한 아이예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지수를 빤히 바라봤어요. 입양이라고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감자탕 집이 그럭저럭 조금씩 자리를 잡았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 손님이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와서 힘겹게 밥을 먹는데 너무나도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그 여자의 친척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돌아가셔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젊은 고객마저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 그 어린아기를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내러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지수의 눈에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그 작고 여린 아이를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제 뱃속에서 허망하게 잃었던 제 불쌍한 아이가 저절로 생각났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한때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상처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 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제 아들, 승현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지수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과 사랑을 이제는 또 다른 힘겨운 방식으로 세상에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잔뜩 지친 얼굴을 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막 퇴근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름이한테 방금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 놀라서 급히 달려왔는데 지수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성을 제게 소개했어요. 언니, 인사해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 강도윤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가슴으로 낳은 내 소중한 아들이죠. 승현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제게 정중히 인사를 하려다 말고 저를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저희 건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아니세요? 지수가 아들의 말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 도윤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이분은 그냥 아주머니가 아니라 내 목숨을 살려주신 아주 귀한 은인이야. 앞으로는 박서윤 여사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도록 해. 승현이는 어색하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시 한번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사님, 저희 건물에서 몇 번 자주 셔틀콕 배웠는데 제가 미처 그런 깊은 사연이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수는 아들 승현에게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려주었어요. 아주 작은 감자탕 집에서 맨손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그 작은 가게를 지금의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로 어떻게 힘들게 키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홀로 어린 승현이를 가슴으로 입양해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키워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오래전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둘도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가슴 찡한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아들 승현이는 처음에는 그저 놀란 얼굴로 어머니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힘들고 아픈 과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서윤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나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요. 정희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라. 네가 모르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가 감히 서윤 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건 이 애미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승연이는 제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 어머님, 제가 제 아내에게 단단히 잘 말해두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밤늦도록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감자탕 집이 한 지점, 두 지점,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형편도 차츰 나아지고 생활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승연이는 또 어찌나 착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주었는지 몰라요. 좋은 대학교도 자기 힘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 지금은 저희 사업의 모든 경영 관리를 도맡아서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지금의 며느리인 아름이를 만나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그 부분에서 잠시 가늘게 떨렸어요. 우리 승연이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 아름이라는 아이는 저희 집안의 그런 아픈 과거는 전혀 모르니까 어쩌면 그저 돈만 보고 우리 승연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자꾸만 들어요. 오늘 그 건물 증여 서류에 마지막으로 도장만 딱 찍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다니. 정말이지 하늘의 뜻인가 봐요. 지수의 그 기나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로 전혀 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평생을 남의 집 허드레실이나 하는 비천한 청소부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고단하게 살았고 지수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결국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 그런 강인한 여자들이었죠. 언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재미있게 살아볼까요? 지수의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 제 남편 민준 씨, 그리고 우리 딸 하늘이까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살아왔는지 이제야말로 이런 꿈 같은 행복이 마침내 저희에게도 찾아올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후에도 한동안은 함께 살았지만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져 살아야만 했거든요. 남편은 살기를 찾아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홀로 서울에 남아 닥치는 대로 청소 일을 하며 어린 딸 하늘이를 힘겹게 키웠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남편이 전화기 저편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흐느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다음 날 남편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제게 짧은 글씨를 써서 건네주었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당신이 아주 짧은 단 세 문장 뿐이었지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울렸는지 몰라요. 이제야말로 제 평생의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고생이 한꺼번에 전부 다 보상받는 그런 벅찬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지수와 아들 승현이까지 네 사람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 저희는 각자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소박한 계획도 즐겁게 나누었어요. 저와 제 딸 하늘이는 지수가 선물해준 그 건물 1층에 아주 작고 아담한 가게를 하나 내기로 했어요. 가게 이름은 손맛정이라고 다정하게 지었죠. 제 딸 하늘이의 이름에서 정자를 따서요. 맛있는 집밥 스타일의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 칸에는 작은 테이블 몇 개를 놓은 아담한 카페를 하나 만들었죠. 카페 이름은 잠깐만요. 엄마라고 지었어요. 이 깜찍한 이름은 바로 제가 직접 지은 거예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바닥 청소하시느라 단 한순간도 제대로 편히 쉴 틈이 없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이 카페에 편하게 앉아서 좀 쉬시라고요. 엄마! 지수는 그런 저희 모녀를 보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딸 하늘이와 고마운 지수 그리고 듬직한 아들 승현이까지 우리 5사람은 새로 문을 열게 될 가게 앞에 나란히 서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5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 높이
멀리 울려 퍼졌죠. 대체 무엇이 이런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든 걸까요? 아주 오래전 불쌍한 지수를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바로 그날의 작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40년 동안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그 고되고 서러웠던 노동의 시간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수의 그 따뜻하고 변치 않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는 따뜻한 인연과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성껏 반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피곤하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아침에 만드는 반찬은 딱 3종류예요. 고사리나물, 묵은지볶음, 감자채볶음, 그리고 매콤한 두부조림. 일부러 식어도 맛있는 반찬들만 골라서 만들었어요. 저희 가게 근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심 도시락으로 자주 싸가시기 때문이죠. 요즘은 우리 딸 하늘이가 재미삼아 찍어서 올린다는 유튜브 쇼츠라는 것 덕분에 동네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서도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신다네요.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정확히 8시를 가리킬 때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요. 바로 옆에 있는 잠깐만요. 엄마 카페에서는 이미 우리 착한 딸 하늘이가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평생 딸에게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늘 미안하게만 생각했는데 하늘이는 오히려 제게 늘 고맙다고 말해요. 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싸주시던 그 따뜻한 도시락.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제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청소부로 힘들게 일하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그 아득한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아주 작고 소소한 기억들이 우리 하늘이에게는 그토록 크고 따뜻한 사랑으로 남아 있었나 봐요. 시간 참 빠르다. 그치? 여보 남편이 구수한 보리차를 정성껏 내리며 손짓으로 제게 물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못해도 남편의 그 깊은 눈빛만 봐도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이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아주 오래전 그 무서운 부산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을 때 지금처럼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남편은 제 말에 그저 말없이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그 잔잔한 미소에는 지난 40년이라는 그 길고도 험난했던 세월의 모든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안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깊게 펜주름진 눈가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어요. 문득 아주 오래전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겁에 질린 지수에게 몰래 돈 봉투를 건네주던 바로 그 긴장된 순간 시아버지의 두꺼운 장부를 남몰래 열어보던 그 떨리는 손길 그리고 그 후에 어김없이 찾아왔던 그 혹독한 고통의 나날들. 그때는 제가 내린 그 선택이 과연 잘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밤낮으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댁에서 쫓겨난 후에는 정말이지 밥 먹듯이 후회도 했고요.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걸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첫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올해 80을 훌쩍 넘기신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셨. 매일 아침 저희 가게에 들러 따끈한 두부조림을 꼭 사가시는 그런 고마운 단골분이세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 그치, 옛날 같으면 이맘때쯤 온 동네 아낙네들 다 모여서 김장하느라 손이 다 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맞아요. 할머니, 커다란 고무대야에 배추 수십 포기씩 절이면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동상 걸릴 것만 같았죠. 정말 할머니와 정겹게 김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김장의 그 고단함과 매서운 추위를 잘 모를 거예요. 손끝이 시리도록 빨갛게 얼어붙는 그 혹독한 추위.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정성껏 담그던 그 맛있는 김치 맛은 지금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죠. 어이구, 이 집 두부조림은 어쩜 이렇게 간도 딱 맞고 맛있어. 땡큐. 옛날 우리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그 맛, 그 말씀 한마디에 제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이 소박한 음식이 누군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니 이보다 더 크고 값진 칭찬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오전에는 주로 저희 가게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기 위해 많이 찾아와요. 그들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 어린 딸 하늘이에게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하죠. 한 젊은이가 제가 싸준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넬 때 문득 그 해맑은 미소가 아주 오래전 40년 전에 그것 많고 순수했던 지수의 미소와 겹쳐 보였어요. 정말이지. 이 세상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들게 청소하던 바로 그 건물에서 이제는 어엿하게 제 이름을 건 제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지수가 환한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저희 가게에 들러 점심을 함께 먹고 가요. 지수는 여전히 그 유명한 감자탕 체인점 사업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직접 진두지휘하며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언니 오늘 점심 반찬은 뭐예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오늘은 구수한 된장찌개랑 짭짤한 잔멸치볶 그리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시금치나물이야. 지수는 그 자리에 앉자마자 밥 한 그릇을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비워냈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항상 그렇게 허겁지겁 서두르는 지수를 보면 가끔은 좀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지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해라. 아이, 형님도 참 저는요. 이렇게 바쁘게 일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다 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언니는 잘 모르실 거예요. 문득 복도 저편 끝에서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 유리였어요. 지수의 전며느리였 바로 그 젊은 여자요. 그날 그 소동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얼굴로 가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지수도 유리를 발견했는지 들고 있던 밥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그러다 이윽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들어와. 유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위풍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두 눈에는 깊은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서윤 어르신, 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더 떠서 유리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아주었어요. 먹어? 할 말 있으면 일단 밥부터 먹고 하자. 유리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아주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트리고 말았죠. 다 지난 일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돼. 지수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리의 눈에서는 한동안 뜨거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아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또 반성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오늘도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른 새벽, 차가운 물에 묵은지를 깨끗이 씻고 소박한 감자를 일일이 손으로 깎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이 소박한 음식이 오늘 하루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셔터 문을 천천히 내리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정말 묘한 것이라고요. 때로는 정말이지 최악의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 최선의 길이 되기도 하고 가장 깊고 아팠던 상처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크고 눈부신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지나가는 만원 버스를 가만히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 버스 안에도 지금쯤 누군가는 지치고 힘든 하루를 겨우 마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일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설레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중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자 저마다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오늘 밤엔 지수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옛날 우리가 살았던 부산자갈치 시장 근처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들지? 또 어떤 낯선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삶이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멀고도 긴 여정이니까요. 처음에는 지독한 아픔과 상처였던 기억도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면 어느새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해요.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웠던 결정이 결국에는 가장 크고 눈부신 축복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말이에요. 퇴근길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다른 청소부 아주머니께 제가 오늘 만든 따끈한 반찬들을 작은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드렸어요. 그분의 깜짝 놀라던 표정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하네요. 아니, 사장님이 이걸 왜 저한테 다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평생을 청소일만 하며 살았거든요. 그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건넨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그 모습에서 아주 오래전 힘들고 서러웠던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죠.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가만히 서서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40년 전 겁에 질린 지수에게 몰래 돈 봉투를 건네주던 바로 그 어두컴컴했던 밤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까요? 그때의 저는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로부터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흐른 후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달라진 세상에서 매 순간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복이란 건 참으로 조용하고 소리 없이 찾아와요. 떠들썩한 예고도 요란한 불빛도 없이 그저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자리에 말없이 와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진실하고 소중한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는 누군가를 위해 도시락을 정성껏 쌉니다. 누군가의 외롭고 쓸쓸한 저녁을 따뜻하게 위로해줄 소박한 한 끼를 제 마음을 담아 가만히 담아요. 그 도시락을 받은 누군가가 그걸 맛있게 먹으며 아주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세상.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살만하구나. 라고요. 그 따뜻한 한 끼가 어쩌면 누군가의 절망적인 내일을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아주 오래전, 40년 전, 제 작은 손에서 어린 지수의 가녀린 손으로 조용히 건네졌 바로 그 작고 소중한 희망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특별히 마음에 남거나 감동적인 장면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운동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